거의 한 7, 8개월 전에도 경기 침체가 다 온다고 하는데 왜 오지? 이런 생각을 저는 의심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가계가 너무 건강해요. 미국의 가계가 이제 예를 들면 소득 증가율도 한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연체가 많고 이렇게 일부 뉴스를 보시는데 저는 그냥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근거로는 GDP 성장률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도 그랬고요. 메이저 IB들도 지금 GDP 전망치를 중국 것도 상향했고 미국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외죠. 약간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는데 GDP 네. 성장률 상향 조정한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유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남아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수혜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딴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화학도 네. 이런 부분도 약간의 수혜를 받아요. 우리가 옷을 더 사면은 옷에 뭐 나일론이 더 들어가고 스판덱스가 더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수혜주들도 있거든요.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또는 이제 효성 TNC 같은 게 스판덱스 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뭘 사더라도 비닐봉투에는 담아서 올 거고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드거든요. 네. AI 관련 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마 아니야? 네.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도 하고요. 테마도 맞는데 미래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AI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GPU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AMD와 같이 서버용 이런 걸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쪽들이 사실은 더 수혜를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촬영일이 2월 21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달러도 다시 오르고 있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네. 고용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고용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물가지표, PPI 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저희도 생각할 때는 5월이면은 금리 인상이 종착점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돈이 좀 더 풀리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련의 그런 사태들 한 2주 차에 다 나왔던 이벤트들이죠. 네. 그러면서 5월이 아니라 6월까지도 더 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5에서 5.25 정도 금리를 올리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5.5 이상으로 이제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리스크가 약간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는 되게 좋았는데 2월 들어가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건 그렇고 네.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시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네. 이건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이런 코멘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작년은 뭐 미국 시장부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뭐 이유는 명확했다. 계속 그동안에 2020년, 21년 풀었던 돈들이 반대로 흡수가 되면서 회수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그게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본다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처럼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국가들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안전자산인 달러 위주로 해서 더 주로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역시나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된 긴축의 영향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종착점도 이제 한 4개월 안에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그거죠. 작년에는 이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강한 긴축. 그런데 이제 올해 뭐 중반기부터는 이제 그 반대로 물가는 이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보면은 지금 실제 유동성은 작년 연말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예. 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나 시중 금리나 보면은 고점 찍고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정책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지 시중 금리. 실제 저희가 돈을 빌리거나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쓰는 그런 금리는
더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사실 약간씩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은 피봇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피봇이 생기고 있는 국면이고 피봇이 올 거라고 좀 확신하시는 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네. 글로벌 IB라든지 아니면은 연준도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5.25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네. 물론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래서 네. 어떤 지표들이 더 나오면은 그걸 보고 다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 전반적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라는 부분들은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아. 피봇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죠. 네. 네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전반적으로 추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네. 않는 분들도 시장에서 계실 텐데 왜 어떤 이유에서 추세 상승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관론이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네. 분들의 논리를 네네. 끌어다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주가는 이제 유동성도 중요하지만은 경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경기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GDP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경기 선행 지수. 이런 서베이 지수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보면은 2021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8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년을 넘어간 적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그 지표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3, 4월이면은 사실상 약간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SM 제조업 지수 많이 보잖아요. 이건 네. 서베이 지수니까 상당히 빠르고 주가랑 굉장히 동행성이 큰데 그 지수 역시도 서비스업 지수는 벌써 돌았어요. 저번 달부터 돌았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초에 이제 발표하잖아요. 이럴 때 약간 바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경기 지표 자체는 그동안 굉장히 둔화되던 부분들이 이제 멈추거나 돌아서는 게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근거로는 GDP 성장률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도 그랬고요. 메이저 IB들도 지금 GDP 전망치를 중국 것도 상향했고 미국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외죠. 약간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는데 GDP 네. 성장률 상향 조정한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유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남아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네. 경기 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여태까지는 미국 일변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잘 못 따라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고 미국 경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일면도로 달러 위주의 자산으로 쏠리던 현상이 작년 연말부터는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11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외의 자산들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자금이 역대급으로 사실은 1월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20년 최고치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간 돈이 리만 사태 때 돈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거의 1,30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네. 아시아에서만. 1,300조 원. 네. 그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일부라도. 이머징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너무 그동안에 많이 뺐다 우리가 돈을. 너무 달러 자산으로만 가 있었는데 달러 고점 찍었으니까 네. 이제는 이머징 마켓도 비 오는 거는 약간 채워놓자. 왜냐면 언제 튈지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국까지도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을 말씀드릴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경험한 거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복 네. 소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못 가고 이러니까 해외여행 한 번 나가면은 가족 단위로 한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걸 한 2년 반 이상 못 나가니까 가서 명품 소비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복 소비들이 일어났었고 미국도 물가가 지금까지 안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저축이 있었고 과잉 저축을 써나가는 과정. 이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과 저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저축을 더 많이 한 거죠. 원래 하는 저축 외에도 못 쓰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10조 위안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800조 원. 굉장히 많죠. 중국의 연간 소매 판매 금액이 40조 위안 정도 되니까 10조 위안을 더 쓴다 그러면은 거의 20%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곧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경제 지표로 나타날 거예요. 와, 중국 소비 엄청나다. 막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뉴스가. 이런 이제 제가 1, 2, 3에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비관론자들이나 좀 아직은 나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기업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기업 실적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가랑 관련된 기업 실적은 전년보다 뭐 30% 빠졌다, 40% 빠졌다 이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나쁘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한 그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더 빠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오히려 반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얼만큼 됐나를 미국, 한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한 8개월째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한국도 비슷합니다. 7개월 넘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평균을 보더라도 7개월 이상 하향 조정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평균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향 조정이 됐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은 더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은 1분기 실적이 끝나는 4월 달 정도? 네, 그러니까 4월 달이면은 이미 12월 달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눈높이 낮춰놓은 것보다는 그거 위로만 나와도 주식시장은 그거를 큰 악재로는 쓰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계속 어떤 데이터가 나왔어도 그냥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 4월부터 주가가 큰 방향을 턴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 달러가 촬영일 기준으로 직전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와서 약간 잠시 다시 반짝 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강달러 현상이 잠깐 나타나면서 증시도 살짝 빠지기도 했고 환율 흐름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맞추는 건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뭐 머리 쪽에 있는지 아니면 무릎 쪽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뭐 실질 실효 환율로 봐도 되고요. 그건 네. 장기 환율 평균 또는 상대 통화의 이제 움직임이 과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보면 되는데 네. 달러가 20년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찍었던 거죠. 작년 11월 달에 찍었고 원달러 환율은 1,440원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달러가 단순히 이제 제일 높았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달러 대비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되겠죠. 근데 유럽부터 보면은 유럽의 경제 성장률도 다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경기 침체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다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에 소비도 생각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로화가 계속 약세가 갔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ECB 금리 올리는 건 지금 50bp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물론 미국이 이제 하도 멀리가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멈출 게 얼마 안 남았고 EU는 이제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로 금리 정책을 어느 실질적으로는 약간 포기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 대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새로 일본 총재가 임명됐을 때도 엔화가 약간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 일변도로 가는 것도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화도 크잖아요. 근데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GDP 한 5% 정도 보거든요. 근데 미국이 해봐야 1% 성장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매 파워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떤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뭐 이번 최근 데이터가 6.4 나와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주거비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후행적인 지표라서 하나 더 자기가 걱정되는 거는 소비 관련한 이 CPI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상품 부분은 떨어졌고 주거는 곧 떨어질 거고 소비 관련한 요 CPI가 항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이 없는 건데 근데 최근 보면은 이제 중고차 가격도 다시 약간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약간 반등하고 있고 이러니까
보니까 아직은 약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추세 자체는 떨어지는 추세는 맞아요. 네, 6%대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작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6%대 성장인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7월 달이 9%였어요. 9.2%였거든요. 7월까지는 이제 떨어지는 거는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팍팍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 네. 지금 리스크 지표로 제일 좀 유의해 살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예, 떨어질 경우 예, 예. 인플레이션 말고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말고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은 이미 이제 안 좋아졌고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제 해고를 했고 네네. 그런 효과들이 하반기에는 이익으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빅테크가 그렇게 해고를 하더라도 전체 노동시장은 아직 굉장히 견고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거의 한 7, 8개월 전에도 경기 침체가 다 온다고 하는데 왜 오지? 이런 생각을 저는 의심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가계가 너무 건강해요. 미국의 가계가. 그러니까 저축은 이제 지금 다 썼어요. 저축한 동안 다 썼는데 이제 예를 들면 소득 증가율도 한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연체가 많고 이렇게 일부 뉴스를 보시는데 저는 그냥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기업들도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게 기업, 정부가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잖아요. 네네. 지금 부실한 거는 사실은 정부밖에 없어요. 네, 정부가 계속 돈을 너무 많이 푸느라고 부채를 많이 땡겼었고 그러니까 부채한테 자꾸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채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금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이럴 거야.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야.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뭐 내년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 경제 체력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경기 침체가 2007년 8년이잖아요. 리만 네. 사태 때 또는 뭐 99년 2000 때 나스닥 버블 터졌을 때 이런 때들인데 그런 때보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정부 부분은요. 전 경제에서 10%도 차지 안 해요. 기업하고 가계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했던 거 아닌가 지금에 와서 보면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냥 마일드한 리세션 그러니까 가벼운 경기 침체가 뭐든지 아니면 노랜딩이란 단어까지 막 이렇게 자꾸 네네. 끄집어내고 이러는데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그걸로 판단하고 하면서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마저 하나만 드리면은 네. 그 경기 선행 지수나 아니면 서베이 지수나 이런 것들이 3, 4월에 돌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네. 그걸 보면은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좀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월에 확인되면 여러분도 네. 확인 뭐 동시에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제 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곧 발표되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인 거네요. 코리레이션이 0.85 거의 주식에 붙어 다닙니다. 네. 그렇구나.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네. 굉장히 잘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이제 코스피 고점이 네. 21년 7, 8월 달에부터 고점 찍고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그때 다 꺾였어요. 네, 그때 다 꺾였어요. 선진국 신흥국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네.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미국이라고 치고요. 나머지 이제 이머징 아시아 저희가 해봐야 뭐 중국, 일본, 한국 하니까요. 일본, 네. 그쵸.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작년까지 뭐 7대 3이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뭐 오히려 6대 4 이렇게 해서 바꿔서 오히려 이머징 아시아가 좀 그쵸.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한국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중국 수혜를 좀 봐야 되잖아요. 중국도 보복 소비하고 나면 내년에 또 약간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올해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제 꼭 차이나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뭐 ETF나 펀드로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게 싫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섹터 ETF를 사면 되는 거죠. 소비재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한 이제 그런 ETF들 있죠. 여행 레저 ETF라든지 뭐 이런 쪽. 그래서 그렇게 약간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좀 더 승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들을 잘 고를 수 있고 또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이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상반기 아니면 뭐 하반기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자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자산은 0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적어도 30-40%는 항상 깔고 가야 되는 아.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뭐 10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배분하는 게 좋은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40년 동안 이제 미국이 오른 해와 빠진 해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80%가 오르는 해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70% 정도? 네,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보다는 승률이 낮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운 나쁘게 빠지는 해에 잘못 샀어도 이제 우리가 사고 빠졌어요. 그래도 2년 지나면은 다 항상 원금 이상 회복했거든요. 지수 기준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박스권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때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항상 유리하고 또 달러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 때죠. 이럴 때 이제 네. 달러가 가지는 이렇게 방어력이라는 게 또 크거든요. 네. 해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달러 자산은 한 40-50%는 늘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하는 종목들로 플레이하면 되니까요. 네. 한국에서. 아까 중국 소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ETF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당장 생각나는 거 여행, 레저,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섹터를 네. 조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몇 개만 더 주시죠. 또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레저 이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음식료 섹터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밥을 세 끼를 뭐 네 끼 다섯 끼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소비 중에서 의류라든지 사치제 있잖아요. 네. 이런 쪽들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류도 쇼핑을 못 하니까 의류를 못 샀는데 그동안에 이제 봄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새 옷도 사고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수혜겠죠. 뭐 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여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이제 딴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화학도 네. 화학, 철강 이런 부분도 약간의 수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화학이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더 사면은 옷에 뭐 나일론이 더 들어가고 스판덱스가 더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주들도 있거든요.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또는 이제 효성 TNC 같은 게 스판덱스 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더라도 비닐봉투에는 담아서 올 거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화학 업체들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화학이 적자 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유는 사상 최대 이익이 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학 업체가 꼭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브랜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적자 났고 주가 많이 빠져 있으면은 올해는 반드시 역발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소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수혜가 있을 겁니다. 네. 여행, 레저, 소비재, 소재.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유명한 섹터인 건가요? 아니요. 반도체는 이제 큰 사이클로 해가지고 반도체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이제 빠졌으니까 가격 빠진 거는 한 9개월 정도 빠졌고요. 그쵸.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 빠질 거예요. 가격이.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업황이랑 주가랑은 거꾸로 논다.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사야 되고요.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1년 이제 1분기 때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1분기 때도 이익 굉장히 많이 났고요. 2분기 사상 최대 이익 났고요. 워닝 계속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그래서 21년 내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그때부터 빠지잖아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6월 달까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안 좋으면은 6개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왜 좋아지냐? 그러니까 사이클이 너무 나쁘니까 재고가 막 쌓여 있는데 재고를 없애버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쇼티지가 나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약간 희미한 이 어떤 수요 쪽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2년 연속 역성장했거든요. 네. 네. 안 팔린 거예요. 안 사거나. 근데 그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요새 뭐 AI 때문에 이제 난리인데 네. AI가 반도체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를 주진 않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비중이 작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게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좀 있는 거는 맞아요. 산업이 이제 내년 후년에 많이 확장이 되면은 네. 그런 서버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촉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 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네. 변동성이 보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AI는 사실은 저희가 챗GPT를 사야 되잖아요. 네. 오픈 AI라는 회사를. 근데 그거를 상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막 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들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테마 아니야? 네.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도 하고요. 테마도 맞는데 미래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 AI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AI 회사를 거기다가 내 돈을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I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GPU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AMD와 같이 서버용 이런 걸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쪽들이 사실은 더 수혜를 보거든요. 지금은 AI 한다는 데가 뭐 50군데 100군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한 5개 내외로 압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이나 구글 계열, 뭐 네. 테슬라 계열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네이버 계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진짜 수혜를 받는 거는 옥석가리기가 나중엔 되는데 지금은 이제 테마니까 이렇게 일부 가져가는 그 위험한 주식을 일부 사시는 건 좋은데 큰 자금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돈 버는 서버에 동급하는 GPU를 만들든지 이런 쪽이 낫다.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죠. 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테마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전기차,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테슬라 제가 뭐 트위터도 있었고 이제 가버넌스 리스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차량 가격이 안 팔리니까 낮추는 거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차 전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장기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역사 100년 역사에서 이렇게 긴 사이클이 강하게 들어온 적은 산업상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3년은 충분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주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냥 빠지면은 더 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파냐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차량 10대 팔리면 한 대가 전기차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2.5대 10대 중에 뭐 네. 유럽이 한 뭐 2대 뭐 이렇게 되고 미국도 1.5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가 차를 10대를 파는데 한 4대 정도를 전기차를 사는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다음 해도 사상 최고 이익을 내겠지만은 주가는 성장률의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강할 때는 놔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저희는 계속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추천은 드렸지만 2차 전지 셀은 약간 약하게 말씀드렸고 소재를 더 특히 양극재 위주로만 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비즈니스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구조를 봤을 때 누가 갑이냐, 누가 힘이 좀 세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주고 안 사주고를 떠나서 누가 목소리가 큰지가 중요한데 그 목소리 큰 게 이제 양극재 업체였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렇죠. 테슬라도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배터리 제조사들이 많이 생겼죠. 셀메이커들이. 네. 그러니까 LG 엔솔과 경쟁할 수 있는 노스볼트도 생겼고 중국에는 CATL 말고 CALB라는 회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뭐 이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네. 막 생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LG 엔솔이나 SDI나 이런 애들은 경쟁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양극재 업체는 그러면 경쟁사가 막 늘어나나요? 그러기가 힘들죠. 네, 네. 양극재는 안 늘어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화학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LG화학은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화학 플랜트를 갖고 오랫동안 케미칼을 다뤄봤던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봐서 양극재 업체들은 뭐예요? 셀메이커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 고객사는 많아지고 경쟁사는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증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9만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만 톤 정도 캐파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40만 톤까지 늘릴 거예요. 3년 안에. 네. 그러면은 그게 증설되는 대로 다 매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매출이 300%씩 늘어나는 회사가 별로 찾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 따라서 달라 이런 매출이 아니라 수주 이미 다 받아놓고 네. 포스코케미칼 뭐 40조 수주하고 에코프로 UM 10조 이상 수주하고 이런 식의 수주를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는데 이거를 왜 자꾸 숏을 치거나 하는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더 자세히 회사의 증설 계획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종합해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커나가는 산업이고 아직 그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봤을 때 성장기의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회사들 또는 그 핵심 소재들 이런 네. 회사들은 계속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진입해도 얼마든지 종목 따라서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홀드하면 되고. 그렇죠. 공교롭게 오늘 또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촬영일 기준으로. 네. 물론 빠지면 사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좀 되게 많이 갖고 있긴 해요. 좀 과했을 때는 조금 줄였다가 이제 빠질 때 좀 더 사고 그래요. 사고 싶은 거를 100이라고 치면은 20을 먼저 사긴 삽니다. 아무리 올랐어도. 아무리 올랐어도. 네, 20, 30은 사고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또 혹시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사고 해서 원하는 비중까지는 가는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종목 섹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으신 투자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저희도 사실 똑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게 뭐 기관 투자가 정보가 더 많은 것 같고 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요새는 너무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또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평범한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아는 것들 다 있는 대로 다 쏟아놓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정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는 좋은 게 저희가 뭘 듣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그 뉴스 보고 그러고 판단을 이제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충분히 큰 텐베거라고 하죠. 크게 올라가는 거에 초반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뉴스를 많이 봐야 되고, 뉴스 중에서는 증설 뉴스라든지 가격 인상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런 회사들은 자기 제품을 가격을 인상하거나 증설을 한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증설하면 물량이 2배, 3배가 되는데 그거 안 팔리면은 회사 망하거든요. 이거는 장기 수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나오면은 일단은 넣어놓고 몇 프로 정도 증설하지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앞에 전방 산업은 우리가 예측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큰 사이클이다 하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클이 들어오는 걸 가급적 초반에 잡자. 그리고 아까 같이처럼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뭐 중국이 보복 소비하는 거는 누가 모릅니까? 지금 다 아는데 내가 그러면은 중국 보복 소비 관련한 주식을 내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냐? 이거는 실행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으면은 내가 그때 살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좀 더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실행에 반드시 옮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올해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행에 잘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잘 옮겨라. 원행일치. 네. 원행일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형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